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입니다. 4월 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KBS 기자 김대홍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반적으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남부, 제주 지방에 흐려진다고 하는데 KBS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한낮에는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단양과 무주는 25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9도 정도 웃돌겠고 5월 상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중부지방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내일은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제주도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150mm 이상, 내일까지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북과 경북에는 10에서 40mm, 중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해드리는 해양 예보로 바다 상황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낮부터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니 우산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산과 속초를 제외하고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다행히 해왕에는 물이 없겠는데요. 비교적 강한 파도와 물결 보이는 지역은 모슬포로 파고 0.8m에 바람 초속 8m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군산입니다. 잔물결이 미세하게 일렁입니다. 파고가 거의 느껴지지 않겠고요. 바람마저 적당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해상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포입니다. 해의 기운이 강했던 어제보다는 다소 흐려진 모습입니다. 다행히 바람과 물결은 안정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모슬포 조이관측소 보겠습니다. 초속 8m의 흔들바람 불어오고 있는데요. 바람이 강해질 때 화면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파고 높지만 해상 활동에 무리는 없겠습니다. 조석정보입니다. 오늘 밤하늘에서는 왼쪽이 둥근 하얀 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달과 지구, 태양이 직각을 이루는 소조기 기간에 접어들었는데요. 제주 보시면 오전 9시 이전에 한 차례 고조가 지나갔고요. 오후 3시 25분에 155cm로 다시 한번 고조 나타나겠습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안마도 서측에서는 오전 9시 이후 총 2번의 최강 요속이 발생하겠습니다. 오후 12시 50분경 0.6노트, 오후 6시 10분경에는 0.7노트로 비슷한 세기를 보이겠고요. 유향은 남서방향과 북동방향으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통보 정보입니다. 서해안 군산 외항 인근 해역에서 무인 해양 조사 장비를 활용한 군산항 수로 측량이 실시됩니다. 기간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수로 측량선에 주의하여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원도 삼척 이천 폭포입니다. 네, 오른쪽 아래 화면에 이제 폭포물 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더급 이천리에 있는 폭포인데 호산천 물길을 끼고 거슬러 올라가면 보이는 곳입니다. 계곡이 지형이나 산세는 이제 완만하지만 물길이 이어지는 계곡 길이는 긴 편입니다. 20km가 넘는 깊은 골짜기입니다. 봄이 오면서 계곡물도 더 힘차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강원도 춘천 공지천입니다. 북한강과 이어지는 지방 하천, 공지천 일대는 춘천의 대표적인 도심 휴식처죠. 잔잔히 흘러가는 공지천 양쪽으로 공지천 조각공원도 이제 보이고요. 나무들도 점점 푸른색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봄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가상교인데요. 물결이 잔잔하고요. 양쪽에 벚꽃도 이제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봄 기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곳 역시 경남 사천의 또 다른 명소입니다. 남일대 해수욕장인데 많은 지역 주민들 같기도 하고 관광객들 같기도 합니다만은 많이 백사장을 걸어 다니고 있고요. 사천시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 관광지입니다. 물결 잔잔하고 평온한 봄날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교 일대입니다. 하천 양쪽으로 벚꽃 이제 만개했고요. 시민들도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등 이제 봄 기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산책하는 시민들도 눈에 많이 띄고요. 운동하기에 참 좋은 날씨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 멀리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인데 바다 잔잔합니다. 그야말로 한 폭의 풍경화 그대로인데 해수욕장 백사장을 걷는 관광객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원래 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하고요. 밤에는 제주와 전라, 경남권에도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 남부와 중산간 지역에 많은 비도 예보돼 있어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을 통해 본 전국의 주요 날씨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로 상황, 교통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또 사고 난 곳은 없는지 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함께 보시죠. 현재 수도권 지역, 특히 광명이나 경기도 광주, 또 강원권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진 건 좋지만 건조함이 찾아와서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는데요. 이렇게 건조할 때는 혹시 모를 정전기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유할 때는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비치되어 있는 정전기 패드 활용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혹시 모를 사고에도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점심시간대 고속도로의 특징은 정체 자체가 길진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자주 막히는 양재나 금천 일대에서 한 자릿수대 정체만 보이고 있는데요. 돌발 상황들에는 하지만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40번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이고요. 동충주 부근입니다. 지금 갓길로 사고 차량 옮겨졌지만 그래도 전방 주시 잘 하면서 이동해 주시고요. 반대 제천 쪽으로는 작업을 합니다. 서충주 부근이고 1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차로 변경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45번 중부내륙고속도로 위로도 작업을 합니다. 양평 방향이고요. 고령분기점과 남성주 부근 사이로 1차로 따라서 작업하는데 이 일대 지나신다면 속도 60km로 내쳐서 이동해 주시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위로도 작업을 합니다. 강릉 방향이고 용인과 마성 일대가 되겠는데 이 때문에 용인 부근 지나기는 버거워서 4km 구간 흐름 떨어집니다. 1번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시구간 정체만 살펴집니다. 양재와 반포 사이로 7km 구간 이동 가장 버거운데요. 오늘은 평일이라서 버스 전용 차로제가 경부선 위로 진행됩니다. 한남대교 남단부터 오산까지 시행되니까요. 밤 9시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5번 고속도로는 금천 일대에서 양방향 속도가 떨어지는데 목포 쪽으로 더 이동하신다면 지금 서해대교 건너기가 살짝 불편한데요. 사고 여파 받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대구 외곽순환선 위로는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연결로까지 일시 차단됐었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바로 전방 주시 태만이었습니다. 앞을 봐야 하는 일은 주행 중 당연한 일이지만 운전 경력이 많이 쌓이거나 또 잠깐의 안일한 마음으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여기기도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방 주시 무조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해서 오늘의 화재 구조 구급 상황 알아봅니다. 송준영 소방상님, 지금까지 들어온 화재나 구조 구급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오후 4시쯤 인천광역시 서구 성남동의 한 가방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근 건물로 번지며 규모를 키웠는데요. 78건의 동일 신고가 들어올 만큼 멀리서도 화염과 검은 연기를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원 130여 명과 장비 65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힘썼는데요. 불은 새벽 6시 반이 되어서야 모두 꺼졌고 현재는 잔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9개 업체와 건물 10개 동이 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사항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어제 저녁 9시 20분쯤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기숙사에 있던 직원이 경보기 소리에 화재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공장 안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9명은 모두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당 공장 내부의 소손 상태가 심해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북 청도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택 내 온열기를 사용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한 동이 모두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시간 3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온열기 등 난방기구 화재의 최다 원인은 부주의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실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화재로 이어진다면 주택이나 건물 화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서 23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주행 중인 소형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소형차 운전자 80대 남성은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동네 현장 핫라인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자율방재단장이신 양남호 단장님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선 시청자분들께 서귀포 자율방재단이 언제 발족했고 또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서귀포시 자율방재단은 2006년도에 발족하였으며 서귀포시 안전지킴이로서 발돋움하여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대처 1위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17개 읍면동에서 현재 500여 명의 단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500명 단원이 활동 중이다. 양남호 단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고 특별히 보람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귀포시 방재단은 태풍, 폭설, 풍수해 등 각종 재난 위험 요소 사전 예찰 및 재복구 활동, 하천 지작물 제거, 집수구 정비, 비지정 관광지 위험지역 통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태풍 흰남노로 인해 대정읍 주택가에 많은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대정읍 단원들과 같이 저녁 늦게까지 피해 복구 작업을 진행한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뭐 자랑 한번 해주시죠. 예, 서귀포시 방재단은 지난해 2023년도 최우수 방재단으로 선정되어 행안부 장관상 단체 표창과 안전문화 공모에 행안부 단체 표창을 2차례 수상을 하였습니다. 서귀포 방재단원 등이 그간의 노력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 시민이 안전지킴이로서의 서귀포시 방재단을 응원하여 주십시오. 네, 그동안 이제 성과도 참 눈부신데 아주 보람된 일도 많았었고요. 근데 기억에 남는 활동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서귀포시는 태풍이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월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안전선을 설치하는 과정에 통제 지시에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이제 노고가 크신데 요즘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또 오늘 어떤 활동 하셨습니까? 요즘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하천 지작물 제거와 집수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목천 하천 지작물 제거를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특히 서귀포시에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율방재 단원들이 시민이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인 보호 장비와
피복 등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무더위 쉼터 점검할 때 물, 음료 등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도 설명해 주시죠.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6월 달에는 서귀포시 방재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풍수해 대비 훈련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위험지역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험지역 통제 시 안내에 따라 잘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자율방재단장이신 양남호 단장이었습니다. 네, 긴급 안전 안내 문자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오늘 오전 9시 42분에 발송한 문자입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실종된 전홍진 씨를 찾습니다. 71살 남성분이시고 키가 165cm에 몸무게는 50kg, 백발에 파란색 패딩, 검정색 면바지 차림이시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홍진 씨를 보시는 분은 실종자 바로찾기 센터 182-1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제주경찰청에서 오전 10시 25분 보낸 문자입니다. 제주시 주민이고요. 주채만 씨를 찾습니다. 68살 남성분이고 키가 160cm에 몸무게는 70kg, 검정색 상의, 청바지 차림에 체크 모자를 착용하고 있고요. 흰색 포토 차량을 운행하신다고 합니다. 문의는 실종자 찾기 센터 182번, 1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또 문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자원 공사가 보낸 문자입니다.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남강댐 수문을 방류한다고 합니다. 경남 의령군과 진주시, 함안군 일대 주민들은 하천변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 영상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초가 산불 위험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산불 조심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산불이란 산림 또는 산림에 연접한 지역의 나무, 풀, 낙엽 등이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의하여 타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소중한 자연을 잃는 것은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반드시 입산 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불 위험이 큰 통제 지역에서는 절대 산행을 하지 않습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 담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반드시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하며 주변에 산불 위험 요소가 없는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역시 음식은 산에서 먹는 그렇지. 성묘, 무속 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갖춘 뒤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합니다.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항상 산불 조심을 당부해야 합니다. 입산 통제 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절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산에서 산불을 발견했을 때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초기에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고 있던 외투를 사용하여 산불을 두드리거나 덮어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습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하므로 바람 방향을 고려하여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불길에 휩싸였을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불기운이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산불로부터 대피할 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할 것이 없는 곳, 도로, 바위 뒤 등 안전한 곳을 대피 장소로 선택합니다. 또한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 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됐을 때는 먼저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붙지 못하도록 집의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해야 하는데요. 이때 대피 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등 공터를 이용합니다. 혹시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웃 옆집을 확인하고 산불로 인한 위험 상황을 알려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 가축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산불에 놀란 가축들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축사를 정리정돈해 환경 변화를 최소화합니다. 가축에게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에게는 부드러운 풀, 사료를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에 매우 놀라 평소와 달리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는 가축은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돌봐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강심제, 비타민제, 수액, 광범위 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합니다. 특히 어린 가축이나 임신한 가축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데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 합니다. 산불로 인해 가축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크게 다친 가축은 즉시 치료하고 가변 화상이나 상처를 입은 가축은 소독 후 상처 부위가 덧나지 않게 연고 등을 잘 발라줍니다.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축사 주변을 잘 단속하며 축사의 청결을 유지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질한 사료는 절대 가축에게 먹여서는 안 되며 즉각 폐기 처리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야산에는 목초를 파종해 토양 유실을 막고 목초는 사료 자원으로 이용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큰 인명, 재산 피해를 낳는 산불. 산불 예방을 위한 작은 관심과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 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차량 화재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나 이제 트럭 같은데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매년 늘고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이제 화재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건축물 이외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량 화재입니다. 최근에는 뭐 전기차 화재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기차가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전기차 말고도 다른 내연기관의 차량 이런 데서도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수치로 본다 그러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화재의 건수가 약 한 3만 8천 건에서 한 4만 건 정도 되거든요. 3만 8천에서 4만 건. 네, 그 중에서 차량 화재가 약 한 10% 정도, 그러니까 약 한 3,800건에서 한 4천 건 정도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차에서 굉장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최근 3년 동안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면은 약 한 11,300여 건이 발생을 해서 하루로 치면 매일 한 11건 정도가 차량에서 화재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 11건이 발생한다.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3년 동안 차량 화재로 사망하신 분만 해도 사실은 한 100여 명 넘게, 그래서 매년 한 27명에서 한 30명 정도가 사망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제 차량 화재 원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이제 건축물의 화재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화재 같은 경우는 부주의에 의한 사람이 제대로 화기를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화재가 대략 한 5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가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데 차량 화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기계적 결함, 한마디로 엔진 과열이라거나 또 구동부의 어떤 불량이라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인들이 대략 한 30% 정도. 그래서 가장 많은 30%는 차량의 구조적인 결함. 예, 그러니까 기계적인 결함. 기계적인 결함. 엔진 과열이나 구동부나 이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높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전기적인 요인. 왜냐하면 차량에 배터리도 들어가고 그렇죠. 또 여기에 배선들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래 사용하거나 혹은 또 이런 데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전기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약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인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도 약 한 16% 정도 되는데요. 차량에서 담배를 피신다거나 또 차량에서 뭔가 화기를 사용하면서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불이 붙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부주의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 좀 특이하게 좀 확인하시고 중요하게 확인하실 것들은 뭐냐면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약 9% 정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나 차량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보면 지금까지 소방청에서는 7인승 승용차에 대해서는 이제 설치를 해라. 그러다가 올해 12월부터인가요? 올해 말에는 맞습니다. 5인승으로 바뀐 것 같던데 이거 확대한 이유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쭉 설명드린 것처럼 차량 화재들이 계속 이제 빈발하고 있고 또 차량들은 또 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제 대수들은 늘어나거든요. 또 오래 타는 이런 기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화재 위험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소화기 설치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잠깐 좀 달라진 부분들은 뭐냐면 이전에도 7인승 이상 자동차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가 이미 부여돼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승용 차량의 화재가 많아짐으로써 사실 이제 2021년 11월부터 그 당시 이제 입법으로 소화기 설치의 의무 차량을 7인승에서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 의무화하는 방안들을 법안으로 개정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한 3년 정도 유예 기간들을 뒀고요. 이게 이제 올해 12월에 이제 시행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5인승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일반 많이 보이게 되는데 실제로 5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 당시에 이제 2019년도에 소방청과 그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동차 화재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 그 내용 중에
차량용 소화기 확대 이 부분을 이제 5인승으로 확대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담겼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그 확대에 대한 어떤 근거로서 제시를 했던 것들이 5인승 승용차의 화재 발생 비율이 47.1%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근거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도 약간 좀 이제 이런 통계에 대한 좀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시한 통계 숫자가 5인승 차량이 한정된 게 아니라 10인승 차량으로 이런 부분들 10인승 이하의 차량의 화재 통계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또 실제로 또 소화기를 설치해서 과연 얼마 정도 화재가 이제 줄어드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정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아서 약간의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이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또 7인승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이미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5인승 정도면 가장 많이 또 그리고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런 소화기 설치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5인승으로 제한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소화기가 보급이 된 이후에 또 이제 이 5인승 이상의 이제 의무가 부여가 된 이후에 정말 화재가 또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전 차량으로 확대하는지의 여부는 그때 이제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됩니다. 차량에 이제 갖춰야 되는 소화기, 예. 뭐 규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어떤 예. 소화기를 차량에 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 소화기라고 하는 것들이 단지 이제 불을 끌 수 있으면 다 소화기를 놓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공간별로도 또 그리고 또 이제 차량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적정한 능력 단위를 갖추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소화기 같은 경우는 차량용이든 아니면 일반용이든 간에 형식 승인이라고 해서 이 소방 제품의 어떤 이제 내구성이라든지 또 성능이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이제 부품의 변형이라든지 또 이탈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정상 작동하는지에 대한 여부 또 성능 등에 대한 확인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인 경우에 이게 차량 겸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일반 가정 아파트에 이제 입구 같은 데 놓아 있는 소화기가 또 있고요. 예. 건물에. 예. 차량에 놓는 또 소화기가 그 종류가 다르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류는 다르다기보다는 능력 단위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일반용 소화기는 차량용에도 다 적응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용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일반용 소화기 같은 경우는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소화나 진압을 위해서 더 능력 단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부피도 더 크고 아마 이제 항상 차량 내에 하고 다니시면서 사용하시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에 맞는 능력 단위 그러니까 대략 한 1단위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승용차에 비치해야 되는 것들은 분말 소화기인 경우에 약 능력 단위를 1단위 정도 이렇게 이제 이상으로 확보를 하면 되는데요. 저 능력 단위라고 하는 것들은 소화기로 끌 수 있는 불의 크기 어느 정도의 진압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략 조금 설명드리면 나무 강목을 한 70cm 정도짜리의 강목을 한 60개 정도, 90개 정도 쌓아가지고 불을 붙인 다음에 이걸 진압할 수 있으면 1단위의 능력을 갖춘 소화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성능들을 갖춘 소화기라면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꼭 보셔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능력 단위가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화기의 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소화기를 비치하고 다니신다 하더라도요. 소화기의 교체 연한, 내부 연한은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년이 넘은 소화기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기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위치. 예. 이게 어디다가 그러면 차량 소화기를 놓아야 되느냐?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용하기 쉬운 곳에다가 설치를 해라라고 이제 비치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하기 쉬운 곳이 어디냐라는 것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불이 났을 때 그 상황을 알고 손을 뻗어서 바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하면 운전석 주변 혹은 또 운전 보조석 주변 이 주변에 비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면 운전석 의자의 뒤쪽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차량 내에서 걸리적거리고 불편하다 생각하시니까 대부분은 이제 트렁크 깊숙한 쪽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건데 예.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네, 아예 맞습니다. 뒤트렁크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근데 차량에 화재가 났을 때 뒤트렁크 문 열고 또 꺼내고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소화기가 있다 하더라도 불을 끌 수 있는 건 막 불이 발생했을 때 즉시적으로 껐을 때 1차 진압에 대한 어떤 그렇죠. 효과성이지 어느 정도 화재가 커진 다음에는 상당히 끄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거추장스럽더라도 사실은 본인이 운전하면서 바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기 용이한 그런 위치에 비치를 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 법이 5인승 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게 안 하면은
처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벌금 같은 것도 내게. 예, 맞습니다. 벌금 얼마예요? 벌금이 생각보다 좀 세거든요. 벌금이 지금 3천만 원 이하 또는 징역 3년 이하의 이런 처벌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 법에 대한 적용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완성차 업체 또는 차량 판매자에게 이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나 혹은 또 이제 판매자들이 이런 소화기를 비치된 상태에서 차량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라도 사실은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화기 비치의 의무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량이 소유권이 변경된 상황에서 내 차량에 혹시 이제 소화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소유주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사서 타고 다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비치 의무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니까 하나쯤 이렇게 비치를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중요해 보입니다. 아예 차량을 생산해서 나올 때 네. 우리가 이제 그 삼각대라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이제 뭐 긴급 구조하고 할 때 고장이 나거나 할 때 이제 놓는 것처럼 소화기를 그냥 설치를 해도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 약간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제조사가 이런 소화기를 비치해서 판매를 할까 또 제공을 할까 하는 부분은 방법은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기존에 완성된 차량에다가 소화기를 그냥 기존의 소화기를 이제 제공해드려서 보관하고 다니시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런 차량의 어떤 특정 부분에 이런 함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아예 거기에 탑재를 하는 이런 방식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위치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소화기를 적극적으로 잘 쓰실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셔야 되겠고 그렇죠. 또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공 자체보다는 또 제공된 것들을 내가 화재 상황에 적극적으로 잘 쓸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운전자들이 숙지하시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저러다가 소화기 만드는 업체들 뭐 돈 벌게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런 의견들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기를 과연 이만큼 다 보급화했을 때 과연 화재가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느냐라고 그게 하는 가장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했을 때 초동 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효과성은 확실히 확인된 바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차량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부분들의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화재 예방에 충분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압에 충분히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차량 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소방대가 접근해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 진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이런 화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착화가 되는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화재를 빨리 끈다라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어느 정도 화재가 성장한 상황에서는 화재 진압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런 효용성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보급이 된 상황에서 차량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이 되는지 또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추이를 보면서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차량에서 불이 났을 때 대응 요령은 어떻습니까? 일단 차량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은 일단 차량에서 빨리 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안에서 빨리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화재가 커지는 경우에 온전히 그 안에 갇혀서 더 위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밖으로 빨리 나오셔서 만약에 소화기가 있다고 하면 또 그리고 소화기를 내가 끄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네. 1차적으로 진압을 시도해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1차 진압을 시도했을 때 제대로 꺼지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안전한 곳이라는 건 차량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차량들이 막 지나다니고 있는 도로상일 그렇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이제 도로 바깥쪽에 갓길이라든지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를 하시고 그 다음에 119에 신속하게 신고를 하셔서 진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들은 화재가 발생해서 2차 피해, 다른 차량들이 이를테면 이 불난 차량에 이제 와서 2차 사고를 발생하는 경우들도 심심치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도로 상황이 이런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차량의 후방 쪽에 뭐 삼각대를 설치한다든지 화재가 발생한 상황들을 알릴 수 있도록 해서 교통사고 2차 피해를 막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보니까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니까 소방대원들이 갔는데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네. 이런 전기차 이제 문제 많다 이런 거 보도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방대에서도요, 이 전기차의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서 이렇게 문이 전기적으로 작동을 해서 열려야 되는데 그 손잡이가 튀어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문을 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량 차종별로 이런 차문을 수동으로 개방하는 방법들을 숙지를 해서 소방 활동이라든지 진압 활동에 이제 활용들을 하고 있고요.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량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을 때 비상시에 수동으로 열릴 수 있는 이런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차에 이런 비상시에 차량을 열 수 있는 방법들을 평상시에 좀 잘 숙지를 하셔서 위급한 상황에서 열고 나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문이 안 열린다라고 하면 유리창을 깨서라도 빨리 차량에서 나오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강한 금속성 물체라든지 뾰족한 금속성 물체로 유리창에 이 모서리 부분들, 가해 모서리요? 부분, 예, 가운데 부분을 치면 잘 깨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차량의 창틀 부분에 인접한 부분들을 강하게 가격을 해야 유리창이 더 잘 깨지니까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뾰족한 물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네. 머리 받침 같은 경우는 빼면 그 밑쪽에 쐐기둥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쪽을 이용해서 깨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차량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제 운전자나 동승자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소화기가 이렇게 빛이 의무화가 됐다 하더라도요. 일단 진압을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안전하게 대피, 나도 그렇지만 동승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다라는 맞습니다. 관점을 네.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이 자신감이 없다라든지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것 중심으로, 그 대피를 하시더라도 도로 바깥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서 대피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2차 피해, 다른 차량이 와서 충돌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것들을 막게끔 안전 조치를 하시는 것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의 주된 원인들이 대부분 차량의 이제 기계적 원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급정거 혹은 또 과속 혹은 또 급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훨씬 차량에 무리를 주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상시에 안전한 이런 이제 주행 습관, 또 안전한 이런 이제 운전 습관들이 가장 필요하고요.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통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운전을 하시는 것들도 차량 화재 예방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차량에서. 이런 때는 저는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화재가 발생했다 싶어서 많은 분들이 급하게 정지를 하시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멈추면서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빨리 반응을 못했을 경우에 내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멈추실 때 깜빡이 등을 켜시고 네. 서행을 하면서 차량을 정차를 시키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치는 물론 차량의 긴박한 상황에서 요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 혹은 또 내 차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소화 진압을 시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화재가 커진 상황이라면 그 차보다는 뒤쪽에 후속적으로 오는 차량들이 2차 피해, 자동차 교통사고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방에 있는 차량들한테 이런 부분들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들을 알릴 수 있게끔 하는 조치들이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차량 화재와 관련돼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량 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전기차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더라도 항상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또 이제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차량의 화재가 건물 전체의 위험으로 또 이제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인으로 본다고 그러면 대부분 기계적, 전기적 결함인데, 이건 평상시에 자동차를 점검하거나 관리를 잘 하신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평상시에 자동차 점검을 잘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동차가 뭔가 이상이 있지 않도록 잘 주의 깊게 관리를 하시는 것들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또 계절별로 본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주 더운 때나 아주 추운 때에 자동차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것 같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대부분 비슷하게 화재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특히 또 봄철 같은 경우는 많은 나들이나 또 장거리 운전들을 하시게 되니까 오히려 봄철에 또 사고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딱 지금 같은 때에 외출이나 나들이 하실 때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 상태 같은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또 소화기 위치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들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현재 수도권 지역, 특히 광명이나 경기도 광주, 또 강원권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할 때는 혹시 모를 정전기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유할 때는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치되어 있는 정전기 패드 활용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혹시 모를 사고에도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매우 한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지도를 보더라도 빨간색 정체 구간들보다는 원활을 나타내는 초록색 수월 구간들이 더 많이 살펴지는데요. 그래도 돌발 상황들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어서 과속은 절대로 피하셔야겠습니다. 여기다가 오후 시간대답게 현재 작업 중인 구간들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45번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고령 분기점 부근인데요. 방금 막 작업이 끝났습니다. 때문에 이 일대 지나신다면 무리 없이 지나실 수 있겠고요. 다만 50번 영동선 위로는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강릉 방향이고요. 대관령 터널 부근인데 터널 진입 전 사고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차론 변경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쪽으로는 소초 졸음쉼터 부근에서도 작업을 합니다. 2차로가 막혀 있는데 이렇게 작업 고깔이 보인다면 꼭 감속 운전으로 조심히 통과해 주셔야겠고요. 이어서 수도권 정체도 알아봅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과 수원 신갈 사이로 경기권 정체 4km 구간 지나고 나면 이후 서초 부근에서는 양방향 정체인데요. 특히 서울 쪽으로 이동이 더 버거워서 양재부터 반포까지 속도가 더 떨어져 있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금천 일대에서 양방향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쪽이 조금 더 불편해서 일찍분기점부터는 4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이렇게 다리 위를 건너실 때는 조금 더 감속 운전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대교 같은 경우는 돌발 상황들의 취약 구간이기 때문에 안전거리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100번 고속도로는 유일한 정체가 경기 서쪽에서 살펴집니다. 송내를 앞두고 양방향 3, 4km씩 밀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대구 외곽순환선 위로는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연결로까지 일시 차단됐었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바로 전방주시 태만이었습니다. 앞을 봐야 하는 일은 주행 중 당연한 일이지만 운전 경력이 많이 쌓이거나 또 잠깐의 안일한 마음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여기기도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방주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단양과 무주는 25도까지 올라서 5월 상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밤에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15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일부 수도권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4도, 광주 22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